챕터 1장의 서론, 물질과 측정.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원소, 화합물, 혼합물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혼합물을 분리하여 원소와 화합물로 분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SI 단위. SI 단위는 우리는 이제 미터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SI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SI 단위와 유효숫자의 개념, 그 다음에 그러한 유효숫자의 개념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원분석법이 있는데, 차원분석법은 단위를 변환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정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정의에 대한 거고, 화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원자를 기본적인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으면, 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원자 핵하고 또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게 되면 그걸 우리가 화학적 관점에서는 물질로 보면 돼요. 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같은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같은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자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 이걸 얘기를 하는데, 핵이 같으면서 같은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7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건 비활성 기체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7가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 분자되어 있는데, 화합물을 하게 되면 두 종류 이상의 다른 원자들이 포함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 B, C 요 세 가지가 섞여 있게 되면, 2가지 이상 섞여 있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혼합물하고 화합물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원자들이 나눠지게 되면 그거는 같은 화합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요.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은, 물리적 성질은 화학적 변화 없이 그 물체의 자체적인 고유한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색깔, 그 다음에 냄새,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경도 등은 이것을 크기가 크든 작든 다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연성, 불에 타는 것이죠.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적 성질이 되는 거고, 부식성도 마찬가지예요. 부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산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과의 반응성도 마찬가지고, 수소 이온하고 물질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성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수반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화학적 성질 이렇게 얘기를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크기 성질, 세기 성질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하고 상관없는 경우, 예를 들면 10g이든 100g이든 온도가 같으면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기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포함되어 있는 거는 온도, 녹는 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양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경우도 세기 성질에 보통은 포함을 해요. 반드시 세기 성질만 갖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2가지 성질을 다, 크기 성질하고 세기 성질을 다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은 세기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기 성질하게 되면 물질이 첨가가 되면 늘어나는 경우, 즉 물질의 양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질량, 그 다음에 부피, 에너지 같은 것들은 물질이 커지게 되면 같이 커지는 그러한 성질을
있습니다. 물질의 분류에 있는데요. 물질을 분리하는 것은 물질의 균일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되면 균일하게 되면 균일혼합물 또는 원소 화합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균일하지 않으면 불균일혼합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분리가 될 수 있으면 균일혼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물질 이렇게 될 것이고, 순물질 중에서도 화학적으로 분리 여부에 따라서 한 가지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화합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균일한지 안 한지, 예를 들면 모래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래는 아래쪽에 있고 물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취했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균일 혼합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끓는 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예를 들면 소금물 하게 되면 소금에 끓는 점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도보다 좀 큰 온도를 가열해 주게 되면, 그러면 물만 쉽게 기화가 될 것이고 소금은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그죠? 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장치처럼 냉각 장치를 달아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얻고자 하는 게 고체 물질, 즉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그냥 물을 그냥 날려보내서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르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불균일 혼합물 경우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모래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적당한 종류의 거름 종이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액체 상태인 놈하고 고체 상태인 놈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거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고정상을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종이를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방막을 쓰면, 대표적인 게 실리카겔을 이용해서 방막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얇은 박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기체상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관을 이용하면 관 크로마토그래피 있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 어원은 크로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료가 두 가지 이상 혼합물이 섞여 있는 이 물질들이 고정상, 여기서는 이제 종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젖어 있는 종이하고, 그 다음에 이동상, 여기서는 밑에 아래쪽에 있는 액체 상태에 있는 놈, 요게 이동상 이렇게 되는데, 고정상하고, 즉, 시료하고 고정상하고 친화력이 얼마만큼 강하냐, 또는 이동상하고 얼마만큼 친화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놈들이 끌려다니는 정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동상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고정상이 잘 안 붙어 있고 이동상이 움직임에 의해서 쉽게 좌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처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동상하고 친화력이 강하게 되면 쉽게 끌려 올라가서, 여기서는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 같은 경우 이동상하고 친화력이 강해서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에 비해서 고정상하고 친화력이 강한 놈들은 이동상에서 영향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원점에 원래 시료를 점적했던 부분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즉, 여기서는 전개액이겠죠. 그죠? 전개액의 극성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화합물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라는 정의는 뭘 갖고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을 하거나 또는 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고 잠재적인 능력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능력 하면, 예를 들면 리튬하고 요오드 같은 것들 이렇게 두게 되면, 그죠? 자체로는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를 섞게 되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라고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운동 에너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고전적인 그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구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화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양으로 하전되어 있는 놈하고 음이온으로 하전되어 있는 놈은 지구 중력하고 같이 만유인력하고 같이 서로 같은 방향인데요. 만약에 그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자와 전자 또는 양성자하고 양성자 양으로 하전되어 있는 구간의 반발력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는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치로 표현하게 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냥 좀 묶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주로 쓸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이 언덕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 이때는 위치 에너지만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페달을 밟지 않고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치 에너지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 이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은 같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일, 열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그거를 이동시키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일의 양은 이동 거리에 가해진 힘을 곱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열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SI 단위로 하게 되면 그죠? 줄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대문자 J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물질을 측정하게 되면 기본 단위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단위 체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국제적으로 합의한 게 7개의 기본 단위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유도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하게 되면 뭐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1m라고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같은 단위를 쓰는 거죠. 빛의 속도를 얘기를 했는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예요. 그 다음에 뭐 질량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프랑스 질량 표준국에 있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물질이다 보니까 세척하는 과정 중에 원자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플랑크 상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킬로그램을 갖다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세슘 원자 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파동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그 일정한 개수만큼 우리가 1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물론 그에 대한 배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쓰지요. 예를 들면 1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딱 60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라고 얘기를 하면요. 전하가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라고 얘기를 하면 온도에 대한 정의는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몰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얼마만큼이냐면 대략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단위는 탄소 1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장에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탄소 12, 즉 양성자 6개하고 중성자 6개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12g만큼 포함되게 있게 되면 그놈의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숫자가 23개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광색이 있는데요. 이거는 빛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 수온을 기준으로 해서 뭐 1W만큼의 전류를 흘려서 1m 밖에서 1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1칸델라고 정의를 합니다. 합의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기본 단위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유도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적하면 어떻게 구해요? 가로 세로 사각형의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길이에 대한 기본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가로에 대한 기본 단위 미터 곱하기 세로에 대한 거 미터 곱하게 되면 그죠? 미터의 제곱 즉 평방미터 요게 바로 유도 단위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유도 단위고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단위도 마찬가지로 유도 단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 접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 접도는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뭐 길이에 대한 거면 밀리미터 그죠? 예를 들면 자하게 되면 1cm, 밀리미터 같은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게 돼 있는데 1mm라는 단위는 소문자 m으로 쓰고 10의 -3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즉 1mm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10의 -3승미터하고 같다는 의미죠. 센티미터도 뭐 비슷하죠. 그죠? 1cm는 0.01cm, 0.01m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의 한 개의 눈금을 1000등분한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00등분하게 되면 1나노미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새 뭐 얘기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0.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1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은 거르기 어렵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피코, 펨토 있는데 이거는 뭐 SI 기본 단위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스 접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커지는 단위.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건 킬로죠. 1kg 하게 되면 g에 1000배. 그죠? 그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 있는데 뭐 하드 용량 보면 되겠죠. 뭐 컴퓨터 하드 용량 하게 되면 뭐 또는 뭐 파일 크기 하면 메가, 기가.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헥토도 있는데요. 헥토는 10의 제곱이에요. 이건 어디 쓰냐면 압력을 쓸 때 써요. 보통 1기압이 101,1325파스칼인데요. 너무 크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여기 있는 헥토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10만 단위가 1000 단위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1013.25 헥토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일기예보하는 거는 이 헥토파스칼을 이용해서 쓰죠. 그죠? 데카는 잘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표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과학적 표기 방법은 앞에 숫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n승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3000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쓰냐면 3.빵빵빵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앞에 거는 3000 단위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0.1 곱하기 10의 3승 하면 그 100단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과학적 표기 방법입니다. 온도에 대한 SI 단위는 켈빈 온도인데 사실은 켈빈 온도하고 섭씨 온도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섭씨 온도의 눈금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즉 1도 간격을 똑같이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둬야 되고요. 반드시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씨 온도는 요거는 뭐 국제적으로다가 그저 사용되고 있는 단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화씨 온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눈금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섭씨 온도는 기준이 뭐냐면 물을 기준으로 해요. 1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라고 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1기압에서 끓는 점을. 그리고 눈금 간격을 0에서부터 100, 즉 100등분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눈금이 1도씨가 되는 거고요. 그 1도씨의 눈금 간격은 켈빈 온도에서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그죠? 보면 0도, 섭씨 0도씨하고 100도씨하고 눈금 간격하고 켈빈 온도의 눈금 간격이 똑같이 100도예요.
차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요. 다른 거는 뭐냐면 섭씨 온도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숫자가 가운데 0이 딱 박혀 있으면 계산이 안 되죠. 특히 곱셈이나 나눗셈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에 대한 이제 근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온도라고 얘기를 하면 뭘 얘기냐면요. 시료 속에 있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체에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놈들이 평균 온도 에너지 값을 갖다가 우리가 온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평균 온도 에너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쭉 내려가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은 어떻게 돼요? 0이 될 수 있죠. 그때 온도가 뭐가 되냐면 바로 0도 K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놈보다 운동 에너지가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질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0도 K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 항상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켈빈 온도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씨 온도는 조금 달라요. 화씨 온도는 뭐 섭씨 온도 이전에 사용됐던 것으로요. 기준을 사실은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의 자신의 체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거에서 빠졌죠. 지금 이제 섭씨 온도로 대체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의 체온을 기준으로 했어요. 사람의 체온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사람의 체온이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후하고 자기 전하고 자고 있을 때하고 체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새롭게 정해요. 기준은 이미 이미 이제 새롭게 정의된 거. 그래서 섭씨 0도씨를 기준, 즉 물의 어느 점을 갖다가 32도로 정하고요. 물에 끓는 점을 212도로 정하고 눈금 간격은 예전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썼으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질량하고 똑같죠. 질량이 표준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상관없이 그대로 쓰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표준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표준만 바뀌었다는 의미는 소수점 막 10개짜리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 바뀔 수 있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정밀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섭씨 온도에 맞춰진 온도가 뭐냐면 32도하고 212도예요. 그러면은 변환할 때는 어떻게 변환을 해주면 돼요? 켈빈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섭씨 온도가 273도니까요. 누군 간격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켈빈 온도 쓸 때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도만 더해주면 돼요. 여기 273.15는 그죠? 측정한 숫자가 5개라는 의미고요. 여기 273이라는 거는 측정은 3개만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켈빈 온도는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는 어떻게 바꿔요? 화씨 온도로 바꾸는 거는 뭐 0도 기준으로 보면 되죠. 뭐 섭씨 0도가 32도니까요. 그 계산한 값에다가 32만큼 더해주면 되죠. 근데 눈금 간격이 어떻게 돼요? 섭씨 온도는 100등분 한 거를 여기는 180등분 했으니까요. 1.8배 많죠. 그럼 섭씨 온도에다 어떻게 주면 돼요? 1.8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 1.8 곱하기 1.8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도 하게 되면 화씨 온도가 될 거고요. 반대로 뭐 섭씨 온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주면 돼요? 이 수식을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32도를 넘겨주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 두 번째 수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밀도이 있는데요. 이 밀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이 나와요. 이 교재에 많이 나오는데 한 번 정도만 나오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밀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얘기가 돼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표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보통 g/ml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뭐 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근처죠. 1ml 하게 되면 요놈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 하게 되면 요놈의 부피가 1m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질량은 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략 한 1g 정도 나와요. 그러면 밀도가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금속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뭐 5, 6, 7, 8, 90 뭐 정도 될 거고요. 뭐 금처럼 무거운 것들은 뭐 19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단단이거나 10단위 정도로 포함이 될 거고요. 기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기체는 단위 부피를 밀리리터로 하게 되면요. 요놈의 질량이 0.001g 정도 나와요. 너무 작지요. 쓰기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분모를 1000배를 키워요.
기본 단위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는 수치가 1000배 정도 커지겠죠. 아까 0.00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 같은 경우 한 1.3 정도 됩니다. 1리터에 해당되는 기체 양이 1.3g 이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측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유효 숫자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정확도, 정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밀도는 뭘 얘기를 하냐면 측정한 값끼리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다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여 있죠. 두 번째도 모여 있고요. 세 번째는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밀도는 높아요. 세 번째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정확도는 참값하고 얼마만큼 가까운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참값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확도, 정밀도가 다 높은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실측된 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과학적 측정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경우예요. 뭐 의도적인 경우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겠지만 의도적이지 않아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울을 갖다가 그죠? 보정을 안 하고 계속 뭐 몇 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화학천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mg이나 또는 0.1mg까지 잴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얼마만큼 정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죠? 일단 뭐 정밀도도 좀 떨어지고요. 정확도도 세계 평균 되면 약간 벗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값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위험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좀 작아요. 오히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유효 숫자들이 있는데요. 유효 숫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숫자를 갖다가 유효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효 숫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측정된 숫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유효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효 숫자 나와 있는데요. 유효 숫자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숫자를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도계가 여기 있어요. 온도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금이 간격이 5도예요. 0도부터 100도까지 있는데 눈금이 10도에 2개니까 20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25도보다 높고 30도보다는 낮아요. 그러면 이거를 25도라고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눈대중을 봐요. 25도부터 30도 사이를 눈대중으로 5등분을 합니다. 5등분을 하고서 봤더니 어디쯤 된다고요? 7쯤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도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맨 끝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추정한 거죠. 측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27이라고 기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아, 맨 끝에 거는 추정한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6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8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27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맨 끝에 있는 숫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눈금까지는 다 읽고 마지막 눈금을 어떻게 해요? 10등분을 해서 눈대중으로 읽어주게 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유효 숫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맨 끝에 있는 숫자는 불확실성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유효 숫자를 위한 규칙이 있는데요. 유효 숫자의 규칙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3, 4, 5, 6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3, 4, 5, 6 다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유효 숫자 4자리. 62.4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6 측정했고요. 2도 측정했고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를 측정을 해서 3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효 숫자 3자리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0인 경우죠.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기 두 번째 경우 나와 있는데요.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을 경우, 숫자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경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한 거죠. 예를 들면 16.07이 있는데 10단위 측정했더니 10이 나왔고요. 두 번째 6이 나오고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서부터 9까지 있는 숫자 중에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을 기록을 한 거고 마지막이 불확실성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유효 숫자에 포함해서 요건 4자리라고 쓰면 되는데요. 문제는 숫자 이렇게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0.04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미터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4.86cm죠. 그럼 유효수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0 두 개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4라는 단위가 소수점 두째짜리 즉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있는 0들은 유효수자가 아니고 4, 8, 6만 유효수자 그 숫자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0.00002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만 유효수자에 포함돼서 두 자리. 숫자가 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빛의 속도를 얘기를 할 때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가 돼요? 이 경우 유효수자가 3 하나죠. 그죠? 뒤에는 10만 숫자로다가 표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자로다가 10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유효수자 한 자리를 표현이 되고요. 유효수자 두 자리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앞에서 봤던 과학적 표기 방법.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거나 어떻게 해주면 돼요? 3 곱하기 10에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9.3 빵빵 이렇게 썼어요. 이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9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측정했더니 3 나왔어요. 그 다음에 측정했지요. 측정했더니 0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눈대중을 봤더니 0에 근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0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유효자 4자리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처럼 소수점 이하에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썼다는 의미는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어야겠지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6.8 더하기 1, 11.934 하게 되면 그냥 숫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8.734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8이 불확실성이 포함이 돼요. 여기는 6.8에 있는 8이 불확실성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 9죠. 이 9는 정확해요. 이 그 의미잖아요. 정확한 숫자에다가 정확치 않은 잘 모르는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까지 기록을 해야겠죠. 그죠? 불확실성이 포함된 숫자까지 기록을 하는 게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8.734인데 3하고 4는 의미가 없어요. 0서부터 9까지 다 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3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5보다 작죠? 그럼 버리면 돼요. 그래서 18.7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떻게 돼요? 6.38 곱하기 2. 빵빵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 8이 불확실성이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0.08 곱하기 2.0 요게 불확실성이 포함되는 숫자들. 또 어떻게 돼요? 0.0 곱하기 6.38 곱한 것들이 불확실성이 포함되는 숫자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76 나오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세 자리하고 두 자리하고 곱하잖아요. 유효자 세 자리하고 두 자리하고 곱하면 답이 두 자리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자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7을 버릴지 말지 보면 되죠. 7은 어떨까요? 크지요? 5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13이 나온 거예요. 이 경우 유효자 두 자리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덧셈으로 똑같이 따라해도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해보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누기도 비슷하죠. 그죠? 나누기도 비슷한데 이게 이 경우는 뭐냐면 평균 내는 경우예요. 평균 내는 경우는 이런 거죠. 6.64 더하기 6.68 하면은 얼마 나와요? 13.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에 나누기 2 하면 6.6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유효수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6.64 유효수 3개고요. 6.68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수자 6하고 더하면 10이 나오죠. 이 경우 유효수자 한 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더하기나 뺄셈 같은 경우 유효수자 개수가 바뀔 수 있어요. 요거 보면 되겠죠. 뭐. 그죠? 첫 번째 거. 그래서 이 경우는 유효수자가 4개가 되는데 나누기 2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 경우 6.66으로 하는 게 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횟수죠. 앞에 유효수자를 따지는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요. 횟수, 실험의 횟수 또는 개수. 그죠? 예를 들면 구슬인데 구슬의 개수 5개 하면 어떻게 돼요? 5개 더하면 6개죠. 그 중간에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유효수자를 무한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정확수가 횟수, 개수 외에도 또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정한 거죠. 예를 들면 정수 3. 정수 3담은 4죠. 그죠? 정수로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숫자가 무한대가 됩니다. 숫자는 1개, 2개, 3개로 표현이 돼도 유효숫자가 무한대로 표현이 되고요. 또 있어요. 뭐냐면 1인치라는 거 있죠. 그죠? TV 같은 거 크게 얘기할 때 인치 수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1인치가 2.54cm예요. 근데 이게 유효숫자가 무한대예요. 그거의 의미 뭐라고요? 정한 거죠. 2.54 뒤에 빵빵빵빵빵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확수로서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기 때문에 뒤에 숫자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유효숫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측정한 값에서 0이 아닌 거는 모두 유효숫자라는 거죠. 측정을 한 경우. 측정을 안 한 경우 어떻게 돼요? 측정을 안 한 경우, 예를 들면 자릿수 나타내는 경우는 유효숫자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0이 아닌 다른 숫자들 사이에 0이 껴있으면 이거 측정한 거니까. 그죠? 105kg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놈들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숫자 4자리, 7.03도 마찬가지로 유효숫자 3자리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0이 맨 앞에 있으면 이거 자릿수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0.02 하면 이건 유효숫자 1개가 되는 거고요. 0.0026해도 마찬가지로 유효숫자가 2개, 뒤에 있는 숫자 2하고 6. 그 다음에 소수점을 갖고 있고 뒤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다고요? 이거 측정한 거죠. 0.0하고 2 측정했고요. 0도 측정했고요. 0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효숫자 3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효숫자 3자리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표기 방법 하면 똑같이 1.03인데 그죠? 똑같이 1.0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됐으니까 10.3kg이죠. 그죠? 근데 유효숫자가 정확하면 앞에 있는 거는 3자리 표현된 거고 밑에 있는 놈들은 4자리 표현된 거고 아래에 있는 놈들은 5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은 정확한가에 따라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숫자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서의 유효수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20.42에다가, 그죠? 20.42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맨 끝에 있는 숫자는 불확실성이 약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과값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3개의 숫자를 더하게 되면요. 자릿수가 이런 거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죠? 104.84이 나오는데, 여기는 1이 어떻다고요? 2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온도계 얘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2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이게 5, 6, 7, 8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 5, 6, 7, 8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고 나면 여기 불확실성이 포함되는 이하의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8이 9일 수도 있고요. 사실 7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는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 버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반올림해서 그래서 요거는 104.8로 기록을 해주면 돼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4자리하고 2자리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자리.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뒤에 있는 3을 반올림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정확한 거는 사실은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덧셈 해봤던 여기 있는 첫 번째 수식처럼요. 이렇게 덧셈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유효숫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언제냐면 숫자가 올라가는 경우. 그죠? 예를 들면 9 곱하기 9 하면 그죠? 9 곱하기 9 하면 81. 이 경우는 아닌데. 간혹가다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 자릿수 개수만 보면 돼요. 4자리, 2자리. 그래서 답이 2자리.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차원분석법 돼 있는데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차원분석법 돼 있는데 차원분석법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하는 거죠. 얘를 미터를 갖다가 인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센치로 바꿔야 되죠. 1cm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20m. 뭐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분모하고 분자가 같죠. 분모하고 분자가 같은데 분모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곱해줘도 어떻게 해요?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산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산인자를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죠. 1을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미터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터가 지워지게끔 환산인자를 갖고 올 때는 미터가 분모로 가게끔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미터 하면 어떻게 돼요? 2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여기 있는 환산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하면 올리면 10의 제곱이 되죠. 그럼 200cm 이렇게 되겠죠. 그죠? 200cm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2인치가 2.54cm이기 때문에 이거 분모하고 분자 같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cm라는 주어진 수식이 없어지게끔 그렇게 인치로 바꿔지게끔 그렇게 하면 즉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바꿔서 얘기하면 200cm를 2.54 나눠주게 되면 그죠? 그럼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해주면 단위는 인치만 남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차원 분석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아래 수식 요 두 개는 어떻다고요? 1이죠. 분모하고 분자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나 요거 곱해주면 되죠. 그죠? 또는 뭐 요거 하나 갖다가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환산인자를 이용을 할 때 분자의 원하는 단위를 위치시켜야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분모, 즉 없어질 단위를 분모에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단위를 분모에다 놓고 그죠? 새로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위를 분자에다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주어진 단위가 없어지고 원하는 단위로 바뀌게 되지요.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8m 있는데요. 8m를 인치로 바꾸고 싶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1은 cm로 바꿔야 되죠. 그죠? 8m는 어떻게 돼요? 1m는 100cm니까요. 요걸 환산인자 요 놈을 사용을 하게 되면 800cm가 될 거고요. 그죠? 유효자는 여기 세 자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환산인자로 쓰는 것도 어떻다고요? 요 cm는 유효자가 무한대죠. 정한 거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유효자가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계산할 때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환산인자로 사용하는 놈들은 반드시 주어진 놈보다 유효자 많게 사용을 해야 돼요. 최소한 같게. 그렇게 해야지 이 값들이 오차가 작아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800cm를 인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인치가 분자로 가고, 그 다음에 cm가 분모로 오게끔, 즉 지워지게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2.54분의 800 단위는 다 지워지고 인치만 남겠죠? 그러면 3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뭐 계산하면 실제로 계산하면 약간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데 그죠? 네. 단위가 원래 쭉 길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유효자 몇 개예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세 자리를 맞춰서 요 세 자리를 기록을 해주는 게 바른 표현이죠. 그렇게 해주면 자, 부피와 관련된 단위 환산돼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밀도와 관련된 거죠. 그죠? 밀도 여기 있는데 밀도가 19.3이래요. 그램/퍼 입방 센티미터인 금의 부피가 2 세제곱인치래요. 세제곱인치라고 얘기를 하면 2.0 곱하기 10의 2.0 인치의 3승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놈의 질량을 구해보자 돼 있어요. 그죠? 이 값은 얼마일까 이 얘기죠. 그 밀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요 자체가 환산인자라고 얘기했죠. 밀도 또는 분자량, 원자량 이런 것들은 자체가 환산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또는 역수를 곱해줘도 되죠. 역수 곱해준다는 건 나눠준다는 얘기니까. 그럼 먼저 요거를 고치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고쳐서 질량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요 주어진 단위와 같게끔 그죠? 여기 있는 그 인치를 그죠? 요 입방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뭐 1인치하고요 2.54cm하고 같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3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3승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1분의 1의 3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1이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 2.54 곱하기 2.54 곱하기 2.54 세 번 곱해주게 되면 16.39 나올 거고요. 분모는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분의 1.639 입방 센티미터 퍼 인치의 3승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준다고요? 요거를 주어져 있는 거에다가 주어져 있는 이 입방인치에다가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부피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밀도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요게 입방 센티미터가 남는 단위죠. 여기 있는 입방 센티미터가 남는 단위가 될 거고 요걸 지운 단위를 하려면 요거를 고스란히 갖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놈하고 분모하고 지워지게 될 거고요. 남는 거는 여기 있는 그램 단위가 남겠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게 남을 거고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2 곱하기 16.39 곱하기 19.3 하게 되면 633 이렇게 나오는데 유효 숫자를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경우 유효 숫자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세 자리 정도 처리가 돼요. 세 자리 정도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자리 정도만 되면 일반적인 정확도에서는 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 자리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밀도도 세 자리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세 자리로 주어져 있죠. 그죠? 요거 세 자리, 그 다음에 인치하고 센티미터는 요거는 유효숫자 무한대라고 했죠.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무한대.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무한대 요거는 여긴 계산해서 나온 게 16.39죠.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갖고 갈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유효숫자를 원래 처리하게 되면 몇 개만 남냐면 유효숫자 사실 무한대죠. 그죠? 이렇게 환산인자 내에서 무한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값을 측정한 값하고 측정한 값을 각각 계산해서 두 개를 곱하는 경우 유효숫자를 먼저 처리해서 곱하게 되면 값들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가능하면 유효숫자 주어진 것보다는 한 자리 정도 더 끌고 가는 게 맨 마지막 실질적인 측정한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경우는 유효숫자가 무한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측정한 값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자리 좀 길게 해서 계산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바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유효숫자 세 자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피와 관련되어 있는 단위 환산까지 봤습니다. 부피에 대한 유도 단위는 원래 유도 단위대로 하면 기본 단위로 하면 길이에 대한 거니까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돼요. 즉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각각 1m씩 하게 되면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입방 미터가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1 입방 미터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물을 여기다 꽉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그 1톤 정도 나와요. 즉 100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단위치고는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쓰기는 너무 좀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위는 끼케야 수십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소수점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각각 10분의 1로 줄여요. 그 10분의 1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 그리스 접자가 뭐냐면 대시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1데시미터 즉 10cm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데시미터에 3승 이렇게 되죠. 쓰기가 조금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요. 표현법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문자 L로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이탈릭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대문자 L로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 책 보면 간혹가다 이탈릭 표현으로 소문자 L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대문자 L로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1리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꽉 채우면 어느 정도 나가냐면 가로 세로 높이 각각 물을 갖다가 꽉 채워 놓게 되면 한 1kg 정도 나와요. 다루기 쉽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단위는 이렇게 리터 단위로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또 각각 10배씩 줄이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리터가 되겠죠. 그죠? 1000분의 1은 접도로 뭘 쓸 수 있냐면 미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ml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SI 단위로부터 유도됐던 처음 만들었던 기대 단위를 그대로 쓰게 되면 대시에서 C-1승에서 10분의 1로 줄였으니까요. C-2승이죠. C-2승의 그리스 접도 뭐예요? 센티. 그죠? 그래서 2방 센티미터. 그죠? 그래서 1 2방 센티미터하고 1 밀리리터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값은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단위로부터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벽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갖다 써도 돼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보면요. 고체 같은 경우 2방 센티미터를 많이 쓰고요. 액체 같은 경우 밀리리터를 많이 써요. 유동성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밀리리터를 많이 쓰고 고체 같은 경우 2방 센티미터를 많이 쓴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쓰냐면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1ml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l인
1cm인 그런 놈을 우리가 1mm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피를 다루는 뭐 몇 가지 실험 기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실험 기구들은 사실은 다 많이 쓰는 것들이죠. 물론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놈들은 사실은 어떤 놈이냐면요. 통상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놈들은 요 두 개, 뒤에 있는 두 개, 피펫하고요.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이 그나마 가장 좀 정확한 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뷰렛하고 눈금 실린더는 이제 그 다음에 보통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사하기는 어떻게 해요? 용도가 아예 다르죠? 그죠?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액체를 딴 데로 옮길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 맞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사람 피부 안쪽으로다가 여기 있는 액체를 보통 주입할 때 주사기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용도가 다른 거고, 마찬가지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부피를 많은 양을 측정을 할 때 쓰는 거고요. 눈금 실린더. 그 다음에 뷰렛은 뭐예요? 방울방울 떨어뜨려야 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들어간 부피가 얼마만큼 측정할 때 요 놈을 사용을 하죠. 피펫보다는 보통은 눈금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적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실험 기구예요. 피펫은 어떻게 해요? 용액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옮길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피펫이죠. 단점은 많이 못 옮기죠. 그죠? 그래서 많이 옮길 때는 요 놈을 쓰는 거죠.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많은 양을 옮기기는 좀 쉽죠.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있는데요.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은 정확하죠. 단점은 눈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부피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때 쓰냐면요. 용액 만들 때. 그죠? 용액 1리터 만들면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찾아서, 그죠? 그 안에서 용액을 만들어서 1리터를 채우면 1리터가 딱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250ml의 용액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부피 플라스크 250m짜리를 구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용액을 만들 때, 그래서 용도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정밀도가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